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터 배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나온 최신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 1. 포지셔닝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짜리 문제입니다. 포지셔닝의 개념을 설명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하여 논하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매스 마케팅, 대량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발전하면서 타겟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전체 시장으로 하나의 메시지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치만, 하나의 혜택만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나누어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혜택 또는 고객의 특성, 고객의 나이, 성별, 직업 등등 여러 가지 그 특징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고요. 나눈 시장에 그 시장이 바로 원하는 것을, 그 시장이 원하는 혜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STP라고 하는데요. S가 바로 전체 시장을 이렇게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은 하나로 뭉쳐있을 때보다 사람의 시장의 그 고객의 니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시장을 나눴다고 칠 때 어떤 시장은 가성비를 중시할 테고 어떤 시장은 안전성을, 어떤 시장은 스타일을, 어떤 시장은 품격을 중시하는 시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타겟팅은 이 중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을 고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마케팅의 자원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개의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타겟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이 사례에서는 한 군데, 요 시장,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장에 타겟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 무엇을, 어떤 가치를 알려야 할까요? 우리 자동차는 어떻다. 바로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차는 안전해, 튼튼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실제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죠. 이러한 방법, 고객의 마인드 속에, 고객의 머릿속에 안전한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활동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전체 시장에서 시장을 나누고 나눈 시장 중에 우리가 공략할 시장을 정하고 공략할 시장이 바라는 메시지, 공략할 시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포지셔닝,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은 그 유명한 포지셔닝이라는 책의 저자인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란 사람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원래는 1969년도에 잭 트라우트가 쓴 어떤 그 일종의 학술지에 들어간 아티클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70년대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자, 그 책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 포지셔닝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겟 고객의 마인드 속, 즉 고객의 머릿속에 독특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독특한 위치, 독특한 자리, distinctive place. 이 place가 바로 포지션이고 그 포지션을 잡고 유지하는 행동이 바로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의 제공물과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행동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포지셔닝을 단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바와 같이 회사의 오퍼링과 이미지, 오퍼링이 들어가요. 회사의 제품과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볼보란 자동차 아시죠? 볼보는 안전한 자동차로 유명하죠. 고객의
머릿속에, 고객의 마인드 속에 잘 새겨져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데 만약에 볼보가 우리 차 안전해요, 우리 차 안전해요, 우리 차 안전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자동차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포지셔닝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해 주었기 때문에 볼보의 포지셔닝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포지셔닝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겠습니까? 자, 모든 마케팅 프로세스가 그렇듯이 분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습니다. 자, 분석이라는 것은 포지셔닝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차별적 포인트, 즉 나에게 어떤 경쟁 우위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자들은 어떤 그 능력이 있는가, 어떤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역량을 중시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해야 돼요.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그 특장점 또는 차별화 포인트 이런 거를 발굴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발굴해냈다면 이 발굴한 차별화 포인트들, 즉 어떤 경쟁 우위점들 중에서 실제로 이 시장에서 쓸만한 그런 경쟁 우위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골라낼 필요가 있겠죠. 일종의 그걸 계획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경쟁 우위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실행을 하는, 그렇게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 수립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쓴다면 분석, 계획, 실행 이렇게 쓰진 않겠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경쟁자 대비 경쟁적 강점. 이게 바로 경쟁 우위죠. 경쟁적 강점을 파악하고요. 자, 이걸 파악하려면 경쟁사의 경쟁적 강점도 알아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석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중에서 골라낸 나의 다양한 경쟁적 우위 중에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할 경쟁 우위가 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한 그 경쟁 우위점을 가지고 포지셔닝 활동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단계 먼저 본다면 경쟁사 대비 경쟁적 강점을 파악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실 포지셔닝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 볼보가 안전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 단어를 고객의 머릿속에 심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볼보처럼 실제로 그렇게 강력하게 안전이란 말을 심어놓은 브랜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해온 브랜드와 달리 그냥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남들이 다 이미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이 이미 갖고 있는 다른 브랜드가 이미 차지한 그런 혜택을, 그 혜택과 비슷한 혜택을 우리가 포지셔닝 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겠죠. 즉 내가 어떤 경쟁적 강점, 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포지셔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 박사가 이런 말도 했죠. 차별화가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고요. 자, 차별화 포인트를 찾으려면 당연히 시장 분석과 경쟁자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시장이 원하는 차별화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경쟁자가 잘하는 걸 따라해서는 안 되고 경쟁자가 뭘 하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자, 필립 코틀러가 책에서 차별화의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제품 차별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어떤 유형 제품을 이야기하죠. 형태, 성능, 내구성, 스타일, 신뢰성 등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의 성능, 어떤 자동차라면 어떤 뭐 마력, 제로백 아니면 뭐 연비 이런 게 다 성능일 테고요. 내구성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볼보 같은 차 내구성도 좋죠.
스타일, 뭐 스포츠 같은 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스타일, 예, 뛰어나고요. 신뢰성은 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고장 없이. 서비스 차별화는 배달 속도, 영업 시간, 뭐 정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겠죠. 미국의 어떤 은행은 영업 시간을 다른 은행과 달리해서 예, 고객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차나 비행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인적 차별화. 뛰어난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것도 차별화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항공사 중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그 사람 뽑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육성하는 것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죠. 유통 차별화는 탁월한 유통 채널이에요. 이를테면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경우 유통 차별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지 차별화는요. 어떤 그 브랜드 또는 제품의 이미지를 독특하게 예, 갖고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 특별한 로고, 특별한 심벌, 그리고 그 S 오일에 있는 노란색 구도일처럼 예, 눈에 띄는 캐릭터, 그 다음에 색상, 유명 모델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5가지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는 자, 다양한 나의 어떤 차별점, 차별화 포인트를 경쟁 우위점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경쟁 우위점 중에 실제로 시장에서 통할 거를 실제 경쟁에 사용할 것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게 2가지가 있대요. 포지셔닝에 실제 사용할 차별점은 몇 가지를 가져갈 것인가? 아주 뛰어난 한 가지? 아니면 다양한 차별점을 세트로 만들어서 공략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차별점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차별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차별화가 고객한테 중요한 혜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되지 않는 차별화는 그냥 다른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달라서는 고객이 좋아하나요?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객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즉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경쟁자보다 더 독특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고 더 뛰어난 방법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특성 그리고 우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커블, 전달 가능성이죠. 차별화 포인트가 참 괜찮은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고객한테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알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 차별화 포인트를 잘 인식할 수 없겠죠. 그 다음 선점 가능성이에요. 내가 먼저 선점하여 경쟁자가 따라하기 어렵도록 만들 필요도 있고요. 이런 차별화가 더 좋은 차별화고요. 가격 적절성이에요. 가격을 너무 비싸게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고객들이 그 제품을 충분한 수요를 가질 수 없겠죠. 이런 차별화는 좋은 차별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매겨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격을 매겼을 때 고객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중요성, 독특성, 우월성, 전달 가능성, 선점 가능성, 가격 적절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이 모든 걸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경영지도사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 모든 포인트를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낼 때도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을 때도 몇 개, 뭐 5개 또는 4개를 나열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개를 써주면 될 듯합니다. 자, 3번째는 지금 정한 어떤 더 나은, 더 좋은 차별화 포인트를 골라서 그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지션을 실제로 전달하는
전달한다는 그런 얘기죠.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경쟁 우위, 나만의 포지션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달한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마케팅 프로세스 이야기할 때 STP 다음에 MM이 온다 그래요. STP, MM이죠. STP는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면 MM은 마케팅 믹스죠. 마케팅 믹스. 포지셔닝이 나온 다음에 마케팅 믹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필립 코틀러 박사가 한 얘기 중에 회사의 모든 마케팅 믹스 노력은 포지셔닝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지셔닝에서 한 어떤 전략, 포지셔닝에서 만든 전략, 이를테면 볼보라면 볼보의 가치 제안이 뭐예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볼보의 가치 제안은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는 자동차를 제공한다. 예, 이게 이제 볼보의 밸류 프로포지션, 볼보의 일종의 포지셔닝 전략이죠. 이 전략을 우리는 볼보의 마케팅 믹스로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케팅 믹스란 어떤 제품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유통체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모션 메시지로 갈 것인가죠. 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어요?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는. 두 번째, 어떤 가격?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에게,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으려면 실제 좋은 부품을 써야 되기도 하니까 원가도 오를 테죠.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게. 뭐 그렇다고 뭐 초고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고가 전략을 쓰고요. 유통은 방금 말한 것처럼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도달되기 쉬운 그런 유통 채널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은 어떤 프로모션, 어떤 메시지?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이 좋다는 메시지. 그리고 어떤 매체? 중산층이 즐겨보는 매체에 프로모션을 하면 좋겠네요. 이게 바로 선택한 포지션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포지셔닝 전략에 사용되는 포지셔닝 맵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포지셔닝 맵이란 얘기는 포지셔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맵이란 뜻이겠죠. 일반적으로는 포지셔닝 맵이란 말도 쓰긴 쓰지만 더 많이 쓰는 말이 사실은 지각도, perceptual map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소비자의 지각을 나타낸 지도란 뜻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지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비자의 마인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사와 경쟁자들의 브랜드의 위치, 즉 포지션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포지셔닝 맵 또는 perceptual map 또는 지각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사례를 들면 여기 보시면 Y축은 높은 퀄리티, 낮은 퀄리티, X축은 낮은 가격,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린트란 초콜릿은 비싸고 하이 퀄리티고, 뭐 이쪽 M&M은 저품질의 저가격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랜드의 어떤 특징 대비 상대적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2차원 도표로 나타내죠. 맵이란 게 일반적으로 2차원이니까요. 제품의 특징에 대한 맵이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스펙에 대한 지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소비자가 어떻게 그 제품이나 브랜드를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맵이다. 그래서 퍼셉추얼 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 또는 브랜드 선택 시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러한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제품 선택 때 하나도 안 중요한 혜택을 가지고 포지셔닝 맵을 만들면 효과적이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포지셔닝 맵의 전략적 유용성은 무엇일까요? 5가지를 설명하래요. 자, 이것도 하나의 포지셔닝 맵의 사례가 될 텐데요. 자, 이거는 아까랑 달리 아까는 그냥 브랜드 로고가 써 있었는데 여기는 원이 있고요. 원이 크기가 다르네요. 이 크기가 바로
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죠. 물론 모든 포지셔닝 맵이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맵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렸다면 자, 경쟁자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이 원의 크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자사 제품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내 제품이 여기 있는 파란색, 요 진한 진한 하늘색, 요 지점이 나의 지점이라면, 아, 내가 지금 중간쯤의 가격에 중간쯤의 품질로 인식되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위치를 파악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경쟁자들, 경쟁자들은 난 여기 있는데 경쟁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경쟁 강도. 만약에 이런 데 있다면 경쟁 강도가 좀 더 세고, 이런 데 여기 바로 옆에 있다면 이 경쟁자와 굉장히 힘들게 경쟁을 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경쟁 강도, 경쟁자의 수, 경쟁자의 파워, 이런 걸 통해서 경쟁 강도의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상점, 어떤 지점이 이상적일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테면 자, 이상적인 포인트를 이점이라고 본다고 쳐요. 높은 퀄리티에 높은 가격을 매겨서 고수익을 내겠다. 특히 나한테는 높은 품질을 낼 수 있는 좋은 장비와 무슨 뭐 좋은 원료 공급처가 있다 라고 본다면, 자, 우리의 이상점은 바로 이 지점이야. 하위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야 라고 본다면, 나의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주기적인 업데이트 통해서 내가 다음 달에는 여기로, 그 다음 달에 이쪽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이제 포지셔닝 맵의 전략적 유용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유용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5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개를 고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그 생각을 더 해서 더 적어볼 수도 있겠죠. 유통 경로 관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유통 경로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할 땐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하죠. 보통 채널을 우리나라 말로 경로로 번역을 많이 하니까요. 자, 유통 집중도란 말이 나와요. 또는 시장 커버리지라고도 하는데, 유통 집중도의 개념과 3가지 유형을 설명하시오. 유통 집중도는요, 유통 집약도라고도 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통을 얼마나 꼼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만큼 그 시장에 더 퍼뜨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reach, 얼마나 많이 도달할 것인가, 얼마나 더 꼼꼼하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가장 꼼꼼한 유통이 집약적 유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영어로 intensive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선택적 유통은 selective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배타적 또는 전속적 유통을 exclusive distribution이라고 하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집약적 유통은 이런 제품들이에요. 과자, 햇반, 우유, 콜라, 뭐 이런 것들 자주 사고 싸고,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별 고민 없이, 또 그래서 충동 구매도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제품들을 유통하는 방식이에요. 왜요? 왜 집약적으로 해야 되죠? 이 제품은 우리가 자주 사는 제품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을수록 판매량이 늘 거예요. 자주 사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주 사지 않는, 이를테면 뭐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매장 같은 게 동네마다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자주 살수록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 주거지 근처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유통이 바로 집약적 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인지도도 증진시킬 수 있고, 진열이 많이 되니까요. 진열되면 우리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판매 증진에도 유리하겠죠. 그런데 유통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통에 드는 비용이 꽤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겠죠. 두 번째는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유통인데요. 선택적 유통은 아까 말한 집약적 유통보다는 좀 덜 다수, 그러니까 더 적은 매장에서 팔아요. 가장 전형적으로 선택적 유통을 하는 제품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의류 같은 것이 있어요. 의류 매장이 보통 뭐 동네마다 아파트 앞에 뭐
뭐 아파트에 있는 상가마다 옷가게가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약적 유통보다는 소수의 매장에서 판매되고요. 집약적 유통보다는 유통 비용이 좀 덜 들 테고요. 아무래도 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수익성은 좀 더 높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수의 매장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세 번째, 전속적 유통 또는 배타적 유통이라고 말하는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아주 가끔 사는 제품이고 아주 고급품이고 아주 비싸고 이럴 때 사용되는 유통망이에요. 지역별로 하나, 완전 배타적으로 하나 또는 매우 소수의 판매점을 운영합니다. 이 그림 뒤에 그림 보시면 페라리 자동차 매장인데 페라리 매장이 뭐 동마다 무슨 뭐 아니면 뭐 지방 소도시 같은데 군마다 왜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남이나 몇 군데쯤 몇 군데만 있는 거지 이렇게 예, 꼼꼼하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죠. 브랜드 파워 유지를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고요. 전속적 유통이란 말에 걸맞게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 채널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명품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것도 직접 본사에서 매장을 통제하지 그냥 그 제품을 아무한테나 팔라고 뿌리진 않죠. 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비자 구매 습관에 따른 소비재의 세 가지 유형. 소비재의 세 가지 유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각 소비자별로 방금 이야기한 유통 집중도의 세 가지 유형에 매칭시키라. 그리고 설명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보면 소비재의 세 가지 유형은 바로 이거죠.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영어로 이야기하면 convenience good, shopping good, specialty good이에요. 이 세 개가 아까 이야기한 세 개의 유통 채널의 그 유통 방식, 그 유통 집약도에 따른 그 세 가지 유통 방식에 바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컨비니언스 굿은 아까 이야기한 집약적 유통에 어울리고요. 쇼핑 굿은 아까 이야기한 그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 즉 선택적 유통에 잘 맞고요. 그 다음 스페셜티 굿, 즉 전문품은 아까 이야기한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즉 전속적 유통에 어울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편의품이란 자주 구매되고 저렴하고 최소의 정보 탐색, 즉 싸고 별로 리스크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별로 따져보거나 그때그때 뭐 비교해보거나 가격 비교하고 무슨 성능을 비교하고 특징을 막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적 구매도 많이 하고요. 충동 구매도 많이 해요. 새로 나온 음료가 있으면 그냥 먹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내가 사던 제품을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담배 같은 것도 내가 피우던 담배 그냥 새로운 정보 탐색 없이 그냥 사고 내가 좋아하는 콜라는 코카콜라니까 딱히 살 때마다 뭐 새로운 콜라가 있나 쳐다보거나 뭐 어떤 콜라가 더 좋지 이렇게 따져보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집약적 유통에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선매품, 쇼핑 굿은요. 편의품보다 덜 자주 구매하고 편의품보다 더 비싸고요. 편의품보다 좀 더 많은 정보 탐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동네마다 있을 필요, 아주 꼼꼼하게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있으면 비효율적이죠. 돈 낭비죠. 그래서 선택적 유통에 적합한 제품이 선매품입니다. 세 번째, 전문품은요. 정말로 그야말로 전문적 제품이에요. 그리고 매우 비싸고 고급이고 브랜드 로열티가 매우 높은, 그래서 브랜드 간의 대한 평가를 잘 안 해요. 나는 BMW에 엄청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브랜드에 잘 눈길을 주지 않아요. 이런 제품이 전문품이고요. 가장 비싸죠. 소수의 강력한 충성도를 갖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멀리 찾아가서 가서라도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죠. 포르쉐, 페라리 매장에 가기 위해서 날 잡아서 아예 멀리까지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시승을 해보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에 맞는 유통은 전속적 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제조업자가 경로 구조, 즉 경로 길이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제품 요인 세 가지만 제시하라. 그리고 각 요인이 경로 구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이야기했죠. 경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널을 이제 우리말로 바꾼 게 경로 구조고요. 경로 길이고요. 경로 길이가 길다는 이야기는 그 채널 안에 많은 중간상, 영어로 말하면 인터미디어리 또는 뭐 미들맨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우리말로 경로 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경로 구성원들이 많이 있을 때 경로 길이가 길다고 얘기하고 경로 길이가 짧은 경우는 경로 구성원들이 적거나 없거나 즉 제조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경로 길이가 가장 짧겠죠. 그리고 경로 구성원이 사실상 없는 완전 직접 채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채널 레벨, 채널 랭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간접 경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상들이 있을 때 있죠. 그게 간접 경로고 직접 경로는 이렇게 아예 없을 때 직접 경로라고 해요. 간접 경로는 간접 경로 중에서도 안에 있는 그 중간상 즉 채널 구성원들이 많다면 그 채널의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직접 경로는 직접 가는 거니까 채널이 가장 짧은 형태가 바로 직접 경로겠죠. 그러니까 채널과 경로는 동일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로 구조, 즉 경로 길이를 결정짓는 요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기업적 요인이 있어요. 만약에 기업이 대기업일수록 짧은 경로. 대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대기업은 자원이 풍부하다. 유통을 직접 통제하기도 한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그래서 굳이 남의 유통 경로를 이용해서 팔지 않아도 내가 구축한 경로, 내가 구축한 유통 채널에서 팔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죠. 자금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사실 물량도 많고 자금도 많죠.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직영 경로로 짧게 소비자에게 적은 그 중간상을 통해서 바로 가는 거죠. 롯데 같으면 롯데에서 만든 제품을 롯데슈퍼 또는 뭐 세븐일레븐, 뭐 롯데마트 이렇게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지요. 유통 경험이 많을수록 굳이 뭐 다른 유통 채널을 사용 안 하고 사실 그렇죠. 제조업자가 그 유통 경험이 없고 할 때는 남의 채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통 경험이 많아서 나 스스로가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면 굳이 뭐 돈도 많이 들고 통제도 안 되는 그런 남의 채널을 쓰기보다도 내가 직접 통제하는 채널을 사용해서 채널을 짧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시장 요인도 있어요. 지리적으로 분산될수록 긴 경로를 쓰겠죠. 이를테면 지리적으로 딱 특정 지역에만 판다면 이를테면 서울 수도권에만 있다면 그냥 하나의 채널 몇 개의 채널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다. 그러면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또 부산에서 또 부산 내에 있는 또 세부 지역으로 또 그 세부 지역에서 또 더 세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경로는 점점 더 길어지겠죠. 지리적으로 분산될수록 시장 규모가 클수록 또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하죠. 지리적으로 분산됐다는 얘기는 고객이 구석구석에 많다는 얘기고 이게 또 시장 규모가 크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클수록 경로 참여자가 많아지죠. 경로의 채널로서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소위 중간상들, 유통업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경로가 길어져요. 세 번째, 구매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주 사는 제품일수록 아까 이야기했죠. 자주 사는 제품은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 좀 더 집약적인 유통을 하니까 경로가 길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구매 빈도가 낮아질수록 경로는 짧아지겠죠. 자, 대용량일수록 짧은 경로. 그렇죠. 사람들이 한 번에 사니까 그러니까 날 잡아서 딱 와서 대량을 사가니까
긴 경로가 필요 없어요. 자, 비싼 제품일수록 짧은 경로. 이것도 이제 구매 빈도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신선도가 중요할수록 채널이 늘어지면 안 좋죠. 채널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일수록 경로는 짧게 가져갈 것이다. 자, 또 있어요. 경로 구성원. 경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전문성 이런 게 높을수록 우리가 그냥 여러 채널에다가 그냥 맡기듯이 그냥 내팽겨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직접 경로를 통제하고 뭐 이제 직영 채널 내가 직접 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트레이닝해서 잘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채널은 내가 통제력을 뻗쳐야 하기 때문에 긴 경로를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경로는 짧아질 것입니다. 자, 문제 5번으로 갑시다.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가격 전략이 적용이 적합한 상황을 네 가지만 기술하세요. 시장 침투가 뭐예요? 시장에 침투하겠다. 시장에 침투하겠다는 얘기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싸게 팔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싸게 팔아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내가 싸게 팔아서 시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파는데도 사람들이 뭐 싸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시장이라면 시장 침투 가격을 매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싸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못해서 싸게 팔아요. 나만 손해죠. 그래서 싸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요를 보이고 훨씬 더 많이 살 때, 뭐 이런 때겠죠.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시장이, 즉 고객이 가격에 민감할 때예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왜 저가를 매겨요? 가격에 민감하니까 싸게 파는 거죠. 가격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고요. 낮은 가격이 시장 성장을 촉진할 때, 가격을 싸게 팔면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가 있겠죠. 과거에 비쌀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샀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파는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다른 대체 제품을 쓰다가도 이 가격이 낮으니까 저거 쓰지 말고 이 제품을 써야겠구나 라면서 이제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런 시장이라면 더 시장 침투 가격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 제품을 많이 팔다 보니 생산 유통에 드는 비용이 총 비용은 늘겠지만 단위 비용은 줄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이죠. 제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유통하다 보니까 대량 구매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노하우도 생기고 뭐 학습 효과도 생기고 경험 곡선에 따라서 뭔가 원가가 떨어지는. 그다음 낮은 가격. 만약에 우리 회사가 꾸준히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낮은 가격으로 낮은 원가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면 감히 다른 경쟁자가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와, 저렇게 싸게 팔고도 이익을 내는구나. 난 저기 들어갔다간 이익을 못 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경쟁자가 잘 못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좋겠죠. 시장 침투 가격 쓰기에. 그 다음 사실은 낮은 가격 싸게 파는 건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오랫동안 못하죠. 어떤 경우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은 싸게 팔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싸게 팔 수 없어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경쟁자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즉 원가 우위를 가질 때 저가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시장 침투 전략이 잘 통하겠죠. 마지막으로 시장 규모가 커서 낮은 가격으로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작다면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너무 작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워낙 커서 싸게 팔아도
비록 하나 팔아서 남는 거는 뭐 몇십 원밖에 안 되지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막 산다. 그러면 이익률은 정말 낮지만 이익의 총량은 높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박리 담의 전략이죠. 이런 게 잘 통한다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적합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옴니 채널 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전략과 멀티 채널 전략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비교하시오. 멀티 채널 전략은요. 사실 멀티, 여러 가지 채널, 많은 채널을 쓴다는 얘기예요. 많은 채널의 제품을 유통하여 노출과 판매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 멀티 채널 전략이고, 사실 이 전략은 그리 고객 지향적인 방법이라기보단 판매자 지향적이에요. 판매자의 니즈에 따른 그런 방식이죠. 어떻게든 많이 깔아서 많이 진열해서 그래서 많이 팔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채널의 효율과 수익을 중시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채널은 통합된다기보다는 그냥 양적으로만 많을 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관리 강도는 낮아요. 내가 통제를 워낙 많은 채널에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니까 내가 잘 관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할 수도 없고 다 독립되어 있으니까요. 관리가 사실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도 없죠. 그래서 관리 강도는 낮아요.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채널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고객 경험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닌데요. 그래서 고객 경험은 좀 나빠질지라도 일단 많이 팔리는 거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객 이탈 방지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고객 이탈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을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고객 데이터 수집도 어렵죠. 내 채널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고객 로열티 구축도 어렵습니다. 옴니 채널 전략은 멀티 채널 전략과 좀 개념이 다르죠. 상반되죠. 옴니 채널도요. 원래 옴니도 여러 가지란 뜻이 있으니까 멀티 채널과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많은 채널을 쓸 수 있어요. 다 채널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채널의 수가 아니고요. 채널의 수가 아니고 이 채널이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관된다. 그리고 연결된다. 이러한 채널 전략이 옴니 채널 전략이에요. 그래서 채널의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수가 많다고 옴니 채널은 아닙니다. 수가 적더라도 이 채널이 일관되게 통합되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채널을 우리가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전략이 고객 지향적이에요. 고객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고객 구매 여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매 여정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고객 구매 여정이라는 얘기는 커스터머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객이 그 제품을 인지함에서 출발해서 그 제품에 대해 뭐 정보를 탐색하고 관심을 갖고 구매 욕구를 느끼고 뭐 어디 방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매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커스터머 저니,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매 여정 각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최적화하여 이 고객이 구매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브랜드, 우리 쇼핑 경험 자체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채널 전략을 옴니 채널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채널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채널이라고 하면 디스트리뷰션 채널, 유통 채널을 얘기해요. 근데 옴니 채널 전략에서 말하는 채널은
그런 판매 채널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포함한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같은 유통 채널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뭐 등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옴니 채널 전략의 장점은 그래서 고객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고객이 아까 우리 커스터머 전이 얘기했죠.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해서 뭐 이를테면 첫 방문이 일어나고 관심을 갖고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이 단계마다 우리가 이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매우 정교한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고객 로열티가 증대돼서 수익성도 증대될 수 있고요. 이러한 관리가 매우 복잡해요.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정교한 운영 시스템,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고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고, 이러한 관리를 위해 이런 관리를 통해 우리가 통제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걸 위해 직접 채널을 직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비용이 이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제력 강화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 비용이 크게 들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영지도사 마케팅 관리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